외국인들이 예. 그 4월에만 한 2조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발만 담근 건지 거기에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좀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일시적인가요? 예, 환율을 봐야 되는데요. 네. 환율이 우리나라 그 달러원 환율이 3월 10일 날 고점이 1,145원이었어요. 거기까지 갔었죠. 네, 1,145원이었는데 네. 지금 1,126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20원 떨어진 거잖아요. 예. 환율에서 20원 굉장히 큰 거죠. 아. 그래서 환차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이거 제가 차트를 보면은 정말 이거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 달러 인덱스의 차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랐었어요. 예.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네.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거와 정반대로 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꺾어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역의 방향으로 예.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이 1,140원대에서 1,120원까지 떨어지는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코스피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 우리 그 달러 인덱스하고 또 완전하게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그 달러 원이죠, 원. 예. 예. 원 달러 인덱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 이 달러는 올라가면 강세이고 우리는 떨어지면 강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제가 볼 때는 4월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원화가 강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앞으로 안 들어올 거냐 외국인들이 질문 주시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시장 사이즈가 100이 있어요. 네. 100이 있는데 100이 돈이 더 들어왔어. 그럼 사이즈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예. 100이 또 들어왔어. 그럼 또 커지는 거고. 예.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조율하는 게 중앙은행이고 FRB에서 하는 거고. 예. 지금 이게 커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왜 선진국의 미국은 신고지수 나오고 난리를 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하느냐? 돈이 미국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도 더 높지, 예. 또 부양책조도 한다 그러지, 예. 그 리쇼 정책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더 올해 더 좋을 거다 하니까 미국으로 돈이 가고, 아. 그러니까 거기는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규 자금이 뭘로 들어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이 뭐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 자금이요? 예탁금 지금 64조에 그냥 머물러 있고요. 있어요. 예. 머물러 있고 개인 투자 자금이 지금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강력하게 작년처럼 예. 올해 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왔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들어옵니까? 팔기만 하잖아요. 빼서 나가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나마 기관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데 개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100이. 이 사이즈가. 만약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게 폭이 작았으면 이들이 파는 게 있었으면은 이게 빠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관들도 팔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걸 기대할 거는 외국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여기 우리 화끈하게 한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4월에 외국인들이 2조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갖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환차익을 노린 단기 자금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거냐? 저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미국이 지금 역사적 신고지수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경제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항상 돈은 더 많이 수익이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미국 고평가 논란이 시작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미국 혼자만 계속 좋아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경기는 보면 계속 멈춰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바톤 터치를 아마 유럽이나 중국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유럽과 중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머징 마켓들도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 말 되게 싫어하는데요. 낙수 효과. 낙수 효과. 예. 쟤들은 자칫성 해가지고 배불리 예. 수익 많이 올라가면 예. 이제 여기서 더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럼 딴 데 가서 먹을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상태에서 경기가 꺾이지 않으면 예. 이 상태에서
올해 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더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외국인들은 반드시 더 들어온다고 봅니다. 예. 그럴 때 들어올 때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예.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고 예. 지금 쉽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우리 시장을 살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게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이거 들어오는 건 좀 일시적이고 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한 2%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도 안 되는데 네. 그게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이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체 사이즈가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2,190조, 2,200조 정도 됩니다. 네. 코스닥은 410조인가? 네. 410조인가 그래요. 코스닥은 전체 합쳐서 2,500조에서 2,6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나스닥이 애플이 2,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 하나가 우리 전체하고 비슷한 나스닥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요, 1경쯤 됩니다. 10개가.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 외국인 또 다른 이제 변수가 한 주체로 봤을 때는 연기금인데 네. 국민연금의 이제 국내 주식 비중 허용 한도가 1%포인트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며칠 이렇게 보면은 예. 또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언제까지 팔까요? 그것도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네. 뭐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주시는 건데요. 전체 비중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 계셨던 분들이나 김연금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전체가 100이 있는데 거기서 국내가 10, 뭐 해외가 10, 대체가 30, 예. 채권이 30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내 주식이 올라와서 10이 15가 돼, 10%, 15% 됐어요. 이거 줄이는 거예요. 무조건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건 국민연금만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글로벌 IB 펀드들이나 글로벌 자금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예. 그러니 이게 늘어난 부분을 줄어드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용인을 하는데 거기 더불어서 국내 비중을 줄인다고 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화딱지가 난 거잖아요. 그게 줄인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줄인다고 했냐면요.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글로벌 연금들이나 글로벌 대형 뭐 FTS나 MSCI를 추종하는 자금들 있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전체 비중을 전 세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전 세계 포트폴리오 비중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뭐 대체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다 있지만 주식만 놓고 봤을 때 전 네. 세계 비중이 있는데 네. 그 전 세계 비중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머징 마켓을 생각해야 될 거고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의 비중도 생각해야 될 거고 대만의 비중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비중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고 우리나라께 이뻐서 우리나라 걸 왕창 들고 있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점점 이게 커진다. 예. 그랬을 때 나중에 시장이 이건 지금 좋으니까 그렇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물론 다른 데도 빠지지만 비교적 안전한 데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놓고 한국도 구성해 놓고 그래야지만 빠졌을 때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지 비중 자체가 한국이 너무 많이 커지면 나중에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비중은 좀 줄여놓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도 증권사 직원이면서 직접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이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국민연금은 나중에 우리 노후에 받을 돈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래서 줄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론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뭐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쉬움은 있죠. 어떤 아쉬움이냐면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퍼센트까지 팔고 기계적으로 또 요 시기에 팔고 그들이 안 팔았으면 삼성전자 신고가 나오고 참 지금 분위기도 그랬을 좋고 텐데요. 있는데 좀 예. 신고가 나고 나중에 좀 팔면 안 되나? 꼭 기계적으로 지금 팔아야 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국민연금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우리 투자자들은 갖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재량 한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1% 좀 더 올린다라고 지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 됐는데 실제로 투자 전략을 짜면서 그 팀에서 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팔자 또는 이제 좀 떨어지면 살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월급쟁이잖아요. 조직에 있는 월급쟁이들이 나중에 그죠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만 언제쯤 안 팔거나 살 수 있나를 계산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 예. 이들이 비중이 16.8%였는데 뭐 17.8%좀 늘어난다고 치더라도요. 예. 한 17%로 계산하겠습니다. 예. 그럼 전체 사이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7% 정도 되는 거는 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저절로 비중이 그렇겠죠.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주가가 떨어지면. 작년 뭐 3월달 사태 같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샀지 않습니까? 예. 5조 샀다가 한 달 만에 다 팔았어요. 사실 예. 그때 국민연금에서 스마트머니로 돈 벌어서 판 거죠. 예.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지수대가 됐을 때 이게 비중이 떨어져갖고 더 이상 팔지 않냐를 계산해봤더니 2,900포인트 정도 됩니다. 2,900포인트. 그래서 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랬을 때도 예. 이 3,000포인트 떨어지면 사야 됩니다. 2,900포인트 근처 가면 더 사야 됩니다. 이런 시황가를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자료들을 본 사람들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악재가 있어 떨어지는 건 그렇지 안 되겠지만 금융요금의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 전체 비중 전체 사이즈 자체가 여기서 지수로 봤을 때 3,000포인트 아래 떨어지는 구간에서 국민연금 실제로 보시면요. 3,000포인트 아래에서 국민연금 그렇게 많이 안 팔았습니다. 예. 근데 올라오면서 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3,266포인트 신고가를 내고 3,400, 3,500 가면 국민연금이 안 팔 거겠습니까? 더 팔겠네요. 알겠습니까?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조금씩 줄일지 모를지언정 예. 비중은 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주가가 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국민연금이 이제 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네. 기존에 이제 어차피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할 테니까 네네. 기존에 팔았던 거를 살 텐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를 아예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전략으로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예. 수량은 하루에 100만 주씩 거의 비슷하게 100만 주씩 팔고 있어요. 그 수량과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예. 수량으로 제가 말씀드린 100만 주씩 팔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LG화,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이런 우량주 위주로 대부분 다 팔았어요. 그런 그럼 종목. 코스피 상위 종목들은 다 대부분 다 쭉 매도를 했다고 보면 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팔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국민연금이 한 20조 정도 팔았거든요. 작년 말서부터 네. 봤을 때 20조 원 팔았는데 20조 원을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에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다른 데서. 코스닥은 저기 상관없나요? 코스닥도 갖고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아, 비중이 굉장히 예, 작군요.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살 종목들을 지금 정도에서 사놓으면은 나중에 좀 오를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이 많이 산다고 그러면은. 정답이십니다. 국민연금이 많은 게 산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판 걸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좀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종목이 그 기업이 싫어서 판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비중 축소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국민연금이 내일이 팔아서 그러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파는구나. 예. 이렇게 판단하면 삼성전자를 다 사면 안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비중 축소였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연금이 오히려 더 살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국민연금이 다시 산다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 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시청자들도 궁금한 내용인데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보통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히 가치주 같은데 성장주로 지금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또 성장주인데 또 가치주 같이 또 계속 이렇게 그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네네. 어떻게 좀 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 뭐 꽤 오랫동안 해서 이 얘기를 꼭 들었는데 이 방송 처음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로 구분하는 건 좀 잘못된 인식이에요. 아, 왜냐하면 성장주도 네. 향후의 미래 이익의 성장을 깔고 있는 성장 가치주예요. 얘들도 가치주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 가치주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래 이익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주식을 성장주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치주는 경기 민감주를 가치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 성장주가 오르고 네.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오르는데 그건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경기 민감주를 그냥 예, 가치주라고 예.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성장주 가치주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 10년 이상이 제로금리였습니다. 예. 그랬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가 작년에 바이러스 맞으면서 제로금리 다시 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돈을 풀었어요. 그럼 제로금리 상태에서 롱텀의 기간의 리스크를 안고서도 할 수 있는
투자가 뭐냐 성장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로금리 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장주가 더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빵주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빵주라는 게 물론 4차 산업이나 아니면 세상이 변화도 있지만은 금리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08년 이후에 빵주라는 게 이제 기업이 이제 거대하게 생긴 겁니다. 이런 어떤 트렌드가 생긴 건데 이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코로나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 백신도 나오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 부양책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띡 봤더니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가치주들은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얘는 10회가 있고 얘는 5회가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펀드들, 글로벌 대규모 자금들은 항상 이 정형화된 컨투에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평가된 것들은 좀 줄이자. 저평가된 걸 사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고평가됐던 성장주가 10에서 8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칠게요. 그리고 반대로 가치주들이 5에서 한 7까지 올라왔다고 치겠습니다. 2단계 내리고 2단계 올라와서 지금 10까지 정도 와 있어요. 그럼 이게 뒤집어져서 경기 민감주가 위로 쫙 10까지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 고수익을 위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 왜 말이 성장주겠어요? 고성장이기 때문에 고평가 받는 거거든요. PER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밑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8까지 내고 얘가 7까지 와서 이제는 이게 얘는 고평가다, 얘는 저평가다라는 말을 요즘에 하는 거 보셨습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요즘에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는 5에서 7까지 올라온 가치주 중에 이익이 뒤따라주지 않은 그냥 따라온 가치주들은 이제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따라 올라온 거. 얘네들은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남들로 올라오니까 그냥 따라 올라온 거. 이거 이제 우리 구분하자라고 표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치주하고 성장주 논란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벨 전략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그건 어떻게 하냐라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도 좀 우리 이 방송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거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좋을 때는 성장주 외수에서 좀 거래를 하고 그리고 가치주가 많이 분비될 때는 가치주 좀 거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추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쪽 다 해보자. 말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투자에서 그렇게 개인 투자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자금 규모라든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세밀하게 다 분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근데 그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성장주가 계속 좋거나 확실하게 가치주가 좋은 게 아니고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재돼 있어요. 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 지금 말 잘합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전 투자하고 말하고 이러라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혼재되어 있으니 야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도 좀 갖고 있고 얘도 좀 갖고 있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우린 그러지 말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지 말고 가치주의인데 경기 민감주의인데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하자라고 저는 좀 주장을 좀 하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런데 미래차는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미래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시트 만들고 이런 거 말고 타이어 만들고 이런 거 말고요. 차량 경량화하는 회사들. 이렇게 자동차 부품에서도 미래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디램만 계속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든지 이렇게 똑같은 산업인데 가치주라 하더라도 성장 산업으로 가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많아요. 대단한 기업들. 칭찬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세상이 딱 바뀌니까 SK그룹이 어떻게 했습니까? SK그룹이 그냥
바짝 손들고 야 우리는 수소할 거야, 우린 바이오 할 거야. 그리고 버릴 거 다 버리고 막 그쪽으로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그룹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하나그룹, SK그룹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 거 하는 게. LG도 그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LG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LG그룹이 참 답답하게 그냥 버티다가 안 되는 휴대폰 버리고 자동차 전담 부품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치 성장주 논란을 자꾸 하지 마시고 성장하는 섹터에 연동하면서 가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성장주를 나는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네들이 이익 성장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